한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1위 무기 수출국이 된다. 영국 로이터 통신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로이터는 폴란드와의 계약에 관여한 회사 경영진과 정부 관료 등 13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가 된다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미국마저 뛰어넘어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시장 규모는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화로운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미국을 필두로 극도의 이기주의가 그대로 반영된 보호무역이 시작된 가운데 러시아 전쟁이 초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등 현재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린 전 세계 상황.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서둘러 국방비를 대폭 늘리며 최첨단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어 앞으로 몇 년 후에 세계 방산시장 규모가 현재 3천조보다 무려 1,000조 원 이상 더 늘어나 4천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모두 합친 삼성과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 인텔, TSMC 등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의 매출액을 전부 더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조가 안 됩니다. 즉, 방산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 무려 6배 가까이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관심을 받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규모도 2035년에 8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방산 시장 규모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시장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훨씬 크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곧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하여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지켜오던 미국마저 꺾어버리고 압도적인 1위로 등극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순위를 보시면 미국이 40%로 압도적인 1위, 2위가 러시아로 16%입니다. 이어서 3위가 프랑스 11%, 중국 5%, 독일과 이탈리아가 4%씩, 영국 3%, 스페인 2.6%에 이어 한국이 2.4%로 9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0위는커녕 100위 안에 들까 말까 했던 한국이 몇 년 만에 세계 9위로 등극하며 무기 초강대국인 이스라엘마저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한 번에 세계 2위로 곧 등극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러시아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던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무기가 가성비가 좋다며 무자비하게 사들이던 동남아 국가들까지 신기하게도 모두 한 번에 러시아산 무기에서 한국산 무기로 갈아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같은 타이밍에 일제히 이제 러시아산 무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대신 한국산 무기로 모두 교체한다. 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무기 수출 세계 2위였던 러시아를 한 번에 흡수해버리고 단숨에 세계 2위에 오른다는 한국. 러시아가 한국의 유일한 돈줄이 끊기자 한국의 보복을 예고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전쟁을 종료하는 유일한 열쇠라고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밀리고 있었던 우크라군이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군을 완전히 밀어내며 대반전을 이뤄내자 다급해진 푸틴은 북한의 러시아산 무기를 대규모 공급해 한국을 위협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푸틴이 한국을 잘 못 건드렸습니다.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적인 상황인데 최근 한화가 공개한 최첨단 무기들을 본 무기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 전 세계 방산시장 50% 이상을 싹쓸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는 최근 세계 3대 조선사이자 잠수함 시장 압도적인 1위인 대우조선의 양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며 6회공을 아우르는 유일의 종합방산업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최근 누리호를 2차례나 성공시키며 우주 7대 강국 반열에 오른 한국. 한화가 이 누리호 기술까지 이전받게 된 후 전 세계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소 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할 생각도 있다. 라고 말이죠. 다른 나라 무기 회사들이 이제야 인공지능을 무기에 도입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한화는 이미 인공지능, 로봇, 레이저 등 미래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무기 개발을 완료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무인화, 자율주행 등 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한 개의 레이더로 전방위 다수 표적에 대해 탐지, 추적, 피하식별 미사일 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 3차원 의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한화의 무기는 바로 청검입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생산이 시작됐는데요. 한화와 LIG 넥스원, 풍산 등이 공동 개발한 청검은 하늘의 검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는 탱크 저격수, 탱크 스나이퍼스를 줄여 TAIPERS라고 불립니다. 탱크가 아무리 강력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청검에는 무조건 뚫립니다. 게다가 청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모드 탐색기가 탑재됐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탐지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표적을 지정하고 발사하면 목표까지 자동으로 가서 타격하는 유도 능력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청검 하나만으로 향후 10년 동안 2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의 첨단 무기에 놀란 캐나다는 심지어 눈으로 보지도 않고 한화와 60조 원짜리 계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추진하는 CPSP는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을 구매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앞서 캐나다 의회에선 급변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관련 프로젝트가 신설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 사업을 통해 8터부터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600억 캐나다 달러,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캐나다는 처음에 한국의 한화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이렇게 두 개를 유력 후보로 생각하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처음부터 고민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죠. 가격도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비싼데다가 사후관리 서비스도 좋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캐나다 연방조달청이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은 한국의 한화 옥포조선소와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고 다음 4일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찾아 잠수함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무기 전문가는 방산 수출이라는 게 기술이나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요국과의 관계, 수요국이 처한 외교, 안보적 상황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한화가 사회이사로 영입한 인물이 바로 조지 프레스콧 부시, 우리가 아는 미국 부시 대통령 가문이 그 부시입니다. 김승현 한화 회장이 한미교류협회 초대회장을 맡은 뒤부터 한화 가문과 부시 가문은 집안끼리 교류할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지 P. 부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면서 10년간 미 해군에 복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한화는 일본과 달리 잠수함 퀄리티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특히 북미에서 초대형 수주를 싹쓸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갖춘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P. 부시가 미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적이 있다는 건데요. 현재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국방수장 웨인 에어 국방참모총장도 비슷한 시기 아프간에서 복무했었습니다. 특히 에어 장군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올라 한국에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명예 평택 시민으로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도 선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화는 최근 미국에서도 로비 자금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미국 정치인들을 정치적 성향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데니 오브라이언 폭스코퍼레이션 수석부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은 2003터부터 2006년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2008년에는 부통령으로 출마한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정치이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근에는 폭스사 부사장 겸 정부 관계 책임자로서 이 회사의 입법, 규제 및 전략 정책 문제를 주도했습니다. 한화가 친바이든계 인사만 영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주식회사 한화의 사회이사로 선임된 에드윈 필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센터 회장은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과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필너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책 멘토로 불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화당 잠룡으로 불리는 조지 부시의 조카까지 한화 사회이사로 영입하면서 한화는 미국 정치권마저 주무르며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즉각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았던 미국의 수십조 규모 군함 정비 사업을 한화가 최초로 따내는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관심있게 지켜볼 만큼 대한민국의 최근 방산 수출 성과가 대단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방산 강국에 이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의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을 써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한국산 무기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방산 분야는 이제 우리에게 안보이자 경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 현지에서 한국 무기가 성능 시험을 한다고 발표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주한미군 기지에서 시연을 선보였던 이 무기는 미 8군 사령관을 깜짝 놀라게 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미국 현지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미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을 놀라게 한 한국의 무기체계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군에서 SF 영화에서 볼 법한 원격으로 조종하는 다목적 무인 차량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미래 전장을 지배할 다목적 무인 차량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전력화된 사례가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신들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이 공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은 HR 셰르파로 2019년에 개발 완료돼 같은 해 개최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이듬해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율주행 능력을 시연했었습니다. HR 셰르파는 경차 이하의 작은 크기의 육륜 전기구동 체계를 갖췄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고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해 펑크 우려 없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원격주행 기능과 함께 차량 앞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등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방사청의 신속 시범획득 사업을 수주의 2T급 다목적 무인 차량 2대와 함께 군에서의 시범 운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공급해 전력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대로템과 경쟁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 차량도 작년에 개발된 직후 육군 제5 보병사단과 다목적 무인 차량 군 시범 운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아리온스맷은 현대로템의 HR 셰르파와 같은 육륜 구동으로 움직이며 적재 중량이 500kg에 달하며 1회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격 운용 중 통신이 끊기면 1분간 재연결을 시도하다 최초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스마트 자율복귀 기능도,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RCWS 주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개발하며 양산하고 있는 업체로 이 기술을 적용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듯 국내 방산업체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경쟁을 통해 뛰어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전력화시킨다면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가 트일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쟁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화가 자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맷, 아리온 SMET, 이 미국 해병대 훈련장에서 성능 시험을 치른다는 소식이 나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계 군용 무인 차량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9월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국 국방부와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초부터 3주간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 해병대 훈련장에서 아리온스맷에 대한 본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FCT란 미 국방부가 전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 기술을 평가하고 미군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국에 파견 중인 미 국방부관들이 300여 개의 해외 기술을 식별하고 미군이 심사를 진행해 이 중 10여 개를 최종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미 국방부가 관련 획득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현지 시험은 하와이 미 해병대 주둔지 인근에서 진행되는데 아리온스맷은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까지 연료, 전투식량 및 식수, 환자, 수리부속품 등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이번 성능 시험은 FCT 과제를 통해 미국 본토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시험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FCT 시험을 통해 무인 차량 제조 기술과 야지 자율기동 소프트웨어, 기술 등 세계 최고 성능을 요구하는 미 해병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아리온스맷은 지난해 10월 미 국방부 FCT 과제로 채택된 이후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장비 시연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내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이 FCT 과제로 채택된 것은 아리온스맷이 최초입니다. 아리온스맷의 최고 속도는 시속 43km이고 전기 충전 후 항속거리를 무려 100km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 중량도 550kg으로 글로벌 톱티어 장비를 모두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서 아리온스맷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용 무인 차량의 성능을 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시연을 지켜본 미 8군 사령관이 무인 차량의 성능에 깜짝 놀라 기립박수를 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아리온 스맷은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데 곳곳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 운전하는 건 기본으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가 하면 총소리만 듣고도 자동으로 총구 방향을 돌립니다. 총이 탑재된 곳을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데 최대 200발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550kg까지 탑재할 수 있어 탄약 등 물자 수송은 물론 부상병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6m 높이까지 확장 가능한 수직 확대 장치까지 올리면 반경 3터부터 4km 이내 인근 지형 지물과 적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때문에 감시정찰자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을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나 미 8군 사령관이 성능 시연회에 직접 참가해 시작 전북털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그만큼 미군이 한국산 무인 차량 기술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로 캠프 험프리스 내 훈련장에서 미 8군 마크 홀러 작전부사령관 앞에서 시연을 보인 아리온 스맷은 지도에 설정한 경로를 따라 거침없이 자율주행을 하고 장애물 앞에 서는 등 현장에 있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리온 스맷은 아예 처음 가는 곳을 자율주행할 수는 없지만 한번 지형지물을 익혀놓으면 가능하며 인간이 원격 조종하는 일도 가능한데요. 이날 아리온 스맷은 도로에 설치된 장애물 앞으로 차량이 나아갔는데 S자 형태로 주행할 수 있도록 놓여있는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목표 지점까지 주행했습니다. 아리온 스맷의 주무장은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K3, M60 기관총은 물론 이 둘을 대체할 K15, K16 기관총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CWS에는 감시 장비가 달려 있어 영상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인식해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십 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서 미군 관계자가 공포탄을 터뜨리자 RCWS에 장착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총구를 그쪽으로 겨누었는데요. 이어 차량이 도로를 따라 주행하자 아리온 스맷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차량뿐만 아니라 인간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차 중량 1.45T에 550kg 정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아리온 스맷은 전장에서 타이어가 손상되는 우려를 막기 위해 공기를 넣지 않는 타이어를 갖췄습니다.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무인 차량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미국 측의 GVSC 협의에 의해 성사됐는데요. 앞서 미 국방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 중 처음으로 아리온 스맷을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대상 장비로 선정했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이 보유한 우수한 국방 기술을 평가해 군의 주력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FCT 대상 장비에 선정되면 시험평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미 국방부는 연간 1억 달러 정도 예산을 들여 15터부터 20개 장비를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미군 역시 이미 자체적인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아리온 스맷의 성능이 임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아리온 스맷의 영상을 보면 미군의 기대감은 벌써 아리온 스맷에 기울어져 있다는 판단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야지로 향한 아리온 스맷은 미리 설정된 입력값에 의해 우리 육군의 뒤를 따라 자율주행하는 모습은 이질감이 전혀 없었는데요. 우리 군과 함께 유유히 전장을 거니는 아리온 스맷은 이내 목표물을 탐지하고 곧바로 작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육군과 한 팀이 된 아리온 스맷은 공격에 가세했고 아군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쓰러지자 이를 서포트하며 적의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전투 현장에서 쓰러진 부상자를 작전 초소에 실어 나르며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아리온 스맷은 무인 차량을 개발 중인 미 국방부와 함께 최근 성능 시연까지 마치면서 앞으로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육군은 하나가 개발 중인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을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목적 무인 차량답게 아리온 스맷의 자율주행 능력인데요. 아리온 스맷은 원격 조종, 병력과 연결된 선을 따라가는 유선 추종, 정해진 경로를 가는 자율주행, 가보지 않은 길도 스스로 지형을 탐색하며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탐색 자율주행 등 4가지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원격 통제 사격 체계로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 조준하고 기동 간 사격을 하는 등 근접 전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야지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카이스트와 한양대의 오타너미 허브
이드라이브 허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AIST와 함께 설립한 오토노미 허브는 야지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투 인력 감소에 따른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미래 환경 변화에 맞춰 국방 분야의 무인화 기술과 사내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토노미 허브는 군사용 무인 차량이 사전 정보 없이 험한 환경에서 최적 경로를 확보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야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험한 지형에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지형 정보를 반영한 경로를 설정하며 전파를 교란하는 제밍, 제이밍에 대응한 위치 추정 등 세부 과제를 2026년 상반기까지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MUMT, MUMT라고 불리는 유무인복 합운용 기술을 적용한 아리온스맷을 통해 군사용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KAIST 역시 로보틱스, 컴퓨터 비전 등 관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명현 교수는 로봇 분야 글로벌 최대 학술대회에서 미국 MIT 등을 제치고 우승하기도 한 자랑스러운 경력이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지난해 주한미군 시연에 이어 가장 강도 높은 작전 수행과 훈련을 진행하는 미 해병대와 본토에서 테스트를 치르는 것은 그간 보여준 아리온스맷, 그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군의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무인체계 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초석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야흐로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발한 무인 차량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뛰어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전력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방산으로도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세계 무기 수출국 3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만의 방위 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사 강국이란 수식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된 프랑스의 처참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노르웨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수출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한국을 집중 견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프랑스 무기들의 진짜 수준이 드러난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터였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AMX-10RC 경전차를 지원했습니다. AMX-10RC 경전차는 1970년대에 개발된 이후 기동성 하나는 뛰어나 정찰 임무와 화력 지원용 등에 사용되는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지난 4월부터 전장에 투입된 이 전차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응은 싸늘 그 자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차가 포탄도 아니고 포탄에서 날아온 파편도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방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사령관은 장갑 두께가 얇아 최전선에서 공격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차다. 152mm 포탄이 근처에서 폭발해 포탄 파편이 AMX-10RC 경전차를 그대로 관통했다. 승무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종을 전투에 내보내는 것은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가 준 경전차가 어찌나 얇은지 전쟁터에서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해방을 도울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교전 과정에서 AMX-10RC 경전차를 3대 잃었고 이 경전차를 타본 군인들은 무용지물이라며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프랑스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MX-10RC 경전차는 보병의 가벼운 사격을 막아낼 수 있다. 딱 이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나라에 이런 무용지물을 주다니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은 주문이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폴란드가 레드백 기반의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700대의 K9 차체를 주문한 데 이어 레드백은 현재 호주 육군의 신형 궤도형 장갑차 도입을 위한 랜드 40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호주 수출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까지도 레드백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 미래형 보병 전투 차량 FICV-과 경전차 조달 프로그램에 인도 방산업체 라센 앤 투브로와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화는 인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레드백과 K21IFV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레드백의 무장에는 30mm 기관총, 7.62mm 동축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 ATGM,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는 수륙량용 장갑차 K-21-105도 인도 육군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도군은 고고도 지역에서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전차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고고도 지역에서는 빠른 배치와 이동이 가능한 경전차가 필수적인데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써보니 한국산 무기가 믿을만했던지 이제 인도마저도 한국의 K-21-105 경전차의 공동 생산을 바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드백이 루마니아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루마니아군이 추진하는 약 4조 3천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갑차 IFV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31년까지 1단계로 약 3조 5,400억 원, 이어 6,400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갑차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 ASCOD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력 후보군에 들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국영 방위회사인 로맘과 탄약,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군사 시스템, 탄약, 폭탄 등을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하면서 레드백 수출을 위해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루마니아의 레드백 수출이 확정된다면 하나와 로맘은 유럽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굴욕을 당하고 인도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프랑스 방산 무기들은 보병 장갑차 수주전에서도 굴욕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누구보다 당황한 건 프랑스였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에 자기들도 입찰에 참여시켜달라 애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되면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인 카이사르가 나토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는 벨기에, 체코,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된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프랑스 카이사르 80여 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올 가을 입찰 마감까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명백히 하고 있어 차륜형 자주포 카이사르를 밀고 있는 프랑스의 루마니아 공략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자주포는 차륜형이 지고 궤도형이 뜨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 155mm 구경 자주포 시스템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55mm 자주포 시스템 3대 즉 곡사포 54문 플러스 탄약 플러스 군수 지원이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는 K9 썬더 자주포로 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독일 KMW와 라인메탈은 PZH-2000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시 한국과 독일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프랑스는 궤도형으로 제한하지 말라며 입찰 대상을 풀어달라고 루마니아에 요구하는 한편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아예 K9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도하면서 루마니아 1조 5천억 자주포를 구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를 구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K9은 카이사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K9과 프랑스의 카이사르의 화력을 비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쏘는 동안 K9 자주포는 세 발을 쏘고 이미 다음 태세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 태세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는 K9 파키스탄 40기 이상 프랑스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은 사실이 아니라 농담이었지만 K9과 카이사르의 화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댓글로서 K9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K2 전차는 나토의 무기들과 호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성비도 좋고 신속 배달까지 해주니 이렇게 찾는 나라가 많아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해 나토가 재무장되는 것은 러시아에는 끔찍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방위산업의 굴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던 초계함 도입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에서 러시아를 방어하는 일이 다급해지자 해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로 프랑스 나발 그룹에서 초계함 4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준 전투 임무용까지 가능한 초계함 루마니아는 1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원자재값 상승으로 척당 4천억 원, 그러니까 처음 제시한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고 하자 루마니아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초계함 구매가 어려워지자 외신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초계함을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산 무기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투함 건조의 전통이 있는 프랑스는 애초 가격보다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50톤급의 액조제 미사일까지 탑재하려면 6천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초계함 하나 건조하는데 보통 6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러한 느린 건조 속도 때문에 중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올라가거나 기다리는 쪽에서는 지쳐서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신속 정확한 한국은 3년이면 건조합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선택지는 한국 아니면 튀르키예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만든 함정들은 저렴하지만 성능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전투함은 다양한 전투함 체계를 모두 국산화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가 건조하려던 호위함에 비해 배수량이 1,000톤 이상 크고 고작 16발이 수직 발사 체계에 불과한 프랑스 함정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직 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가성비 높은 전투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 이외에 없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보다 더 강력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척당 건조 단가가 프랑스보다 70% 정도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전투함은 1년 반이면 취역하고 총 3년이면 그 나라 해군에서 전투 교체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럽의 조선소보다 2배 이상 빠른 건조 속도를 갖추고 있어 그 사이 급격한 가격 인상이 일어나는 변수조차 없습니다. 한번 계약한 방산 계약은 번복하지 않는 것은 방산업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나발그룹은 계약한 단가를 몇 개월 후에 번복했습니다. 이러니 루마니아로서는 계약을 깰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판은 프랑스가 깬 것이고 1차 책임은 나발그룹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 보병장갑차, 그리고 초계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이 고조되고 루마니아가 제2위 폴란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또 한 나라가 한국 방산의 발전을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